어, 오늘 다니엘 워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대 사회의 변화와 기독교 책의 저자이신 우리 박명수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다니엘 워십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는데, 우리 박명수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요. 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한국정치외교학회 부회장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책을 통해서 17세기 존 로크, 또 18세기 아담 스미스, 또 19세기의 알렉시스 토크빌, 정치, 경제,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서구 자유세계가 어떤 기반 위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음소거해 주시고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명수 교수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화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화면 공유 어떻게 되지? 예, 다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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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예. 됐습니다. 됐지요?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강의의 주제는 근대 사회의 변화와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사회가 형성되었고, 그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그 종교의 자유, 이런 사상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민주주의랄지 자본주의랄지 종교의 자유랄지 이것은 근대 사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없었던 사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체성 그럴 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 그다음에 뭐 종교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 존 노크, 아담 스미스, 알렉스 토크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존 노크부터 살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대학생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나이 잡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린 학생들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교 들어가면은 철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안 배우지만 옛날에는 대학 들어가면 누구나 다 철학 개론을 배웁니다. 근데 철학 개론 배우면은 경험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나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철학인데, 존 노크는 바로 그 경험주의 철학을 만든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경험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철학은 관념주의와 경험주의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관념주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철학이 관념주의고, 경험주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이것이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존 노크는 바로 그런 경험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책이나 윤리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존 노크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존 노크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은 존 노크의 그 계약론이라고 해서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부는 옛날 정부와 다르거든요. 옛날 정부는 왕이 신으로부터 절대권을 받아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리를 줬고, 국민이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고 혹은 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양보해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에게 이런 것들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을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런 사회 계약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존 노크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존 노크는 경험주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존 노크는 민주주의의 이론적인 기반을 만든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 노크를 모르고서는 근대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존 노크의 관용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관용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한 나라를 설명할 때 그 나라가 무슨 종교 국가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따졌어요. 그 나라가 천주교 국가냐, 아니면 유교 국가냐, 이슬람 국가냐. 지금도 사실은 뭐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핵심이죠.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어떤 종교를 채택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를 채택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조선은 유교를 채택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저기 중동은 이슬람을 채택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이런 그 시대에 있어서 유럽에서 이제 한 나라에 한 종교만 있으면 평화로운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종교가 등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존 노크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보면은요,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교도라고 하는 또 다른 교파가 있었어요. 성공회는 영국 왕이 중심이 되는 교회고, 청교도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왕만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전에 또 영국에는 천주교도 있었다고요. 원래부터 천주교가 있었죠. 천주교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나오고, 성공회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청교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영국은 뭐 중세 유럽이 다 그렇듯이 천주교 국가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가 또 나오게 되고, 성공회가 나오니까 또 청교도가 또 나왔다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서로 자기 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회 쪽은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고, 캐톨릭 쪽은 캐톨릭을 국교로 만들고, 청교도는 청교도를 국교로 만들고, 그렇게 국교로 서로 자기들의 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럼 싸우면 다 같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어떤 종교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나라가 여러분들 보고 교회 다니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교회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근대 사상이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왕이 우리나라는 뭐 천주교다 그러면 모든 신자는 천주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유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용령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국가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옛날에는 나라의 정체성을 어떤 종교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 유교 국가 뭐 이렇게 나눴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또 영국은 개신교 국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했냐면 결국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사회 속에서는 같은 나라에 캐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청교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성공회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캐톨릭은 성공회로 바꾸든지 아니면 죽든지, 또 이런 상황에 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1689년에 관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관용령이라고 나와가지고 국가는 더 이상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 국가는 일반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국가는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새로운 거예요. 조선은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조선의 양반은 무조건 유교를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교를 믿지 아니하고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래서 1866년에는 8,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뭐 해야 되느냐? 1689년에 보면은요, 국가는 시민사회의 복지와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존 노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가 밤낮 모여가지고 정치 싸움만 하는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어떤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가지고 이런 종교 믿으라 저런 종교 믿으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그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는 시민사회 복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일상에 있는 것, 이것만 관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뭐 하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영적인 복지와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사실 1689년에 정교 분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가가 해야 될 일과 종교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한 것이 관용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령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가 영역에서 개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나는 성공회가 좋다 그러면 성공이 믿는 거예요. 청교도가 좋다 그러면 청교도 믿는 거예요. 캐톨릭이 좋다 그러면 캐톨릭이 믿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종교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바꿨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 1689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존 노크의 관용령을 조금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국교 제도 사실은요 근세 이전에는 모든 사회가 다 국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종교를 정하는 거예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은 국가 종교를 국가 종교를 잘 보호하고 그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가령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동로마 제국의 그 헌법 같은 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지만 옛날에 헌법 비슷한 것을 보면은 동로마 제국의 1차적인 임무는 동방 정교회를 섬기고 동방 정교회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 유럽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 임무는 뭐냐면 천주교를 보호하고 그걸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래서 국가는 백성들의 영혼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복리,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복리,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장은 그 정치적인 대표이기 전에 종교적인 대표가 되는 거예요. 조선의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조선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교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백성들을 먹이 살리는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존 노크의 관용령 이후부터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복리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지배받지 않는 것, 이렇게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고 영적인 것은 종교에 맡기라.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시민복지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대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영적인 데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것은 교회에 맡기고 국가는 오직 시민복지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시민복지에 전념했기 때문에 서구 유럽 사회가 점점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선 사회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유교를 지키는 종교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조선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서구 사회는 종교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은 교회에 맡겨서 교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정부는 오히려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하도록 하는 이런 그 사상을 그 만들어낸 그 뿌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존 노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 노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면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가지고 그 국가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교회로서는 뭐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국가가 종교를 도와줬어요. 국가가 종교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성직자 임명하는 것도 국가가 하고, 교회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돕기도 하고, 또 이단이 생기면 이단도 몰아내주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국가가 종교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국가가 너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알아서 종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개인이 싫으면 싫으면 이제 그 종교를 믿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가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존 노크의 대답이 뭐냐면은 순수하고 합리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 순수하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해가지고 너무나 어렵고 그러면 대중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종교가 믿을만해 라고 하는, 그런 믿을만하다고 하는, 그 납득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국가가 종교를 돕지 않는, 그래서 국가로부터 분리된 종교에 있어서 종교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존 노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존 노크는 기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적.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원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기적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의존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냥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 노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후에 더 이상 국가가 종교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교회가 아직도 말하자면 귀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옛날 국교 시대에, 국가가 종교를 컨트롤하는 시대에는요, 어느 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그 종교의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선 사회의 양반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유교 신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캐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중세 유럽에 태어났는데 천주교 믿기 싫다. 그럼 그거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또 조선 사회에 태어났는데 나는 제사 드리기 싫다. 그러면 조선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국가가 힘을 통해서 그 종교를 서포트했는데, 그렇지 않냐고 종교가 분리가 돼 있을 때에는 더 이상 국가가 힘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설득,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존 노크가 17세기, 18세기 사람인데 바로 이때에 영국에서
크게 일어난 것이 그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대중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이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노래로도 알려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부흥에 대해서, 부흥회는 쉽고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설득이에요. 설득을 해서 국가의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신자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노크가 또한 주장했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 노크의 그 사상은 오히려 이런 근대 사회의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존 노크의 이런 관용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도 있고요, 우리 개신교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요,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종교들이 우리 종교를 국교로 해달라. 그러면은 종교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종교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는요, 종교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사회가 좀 혼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종교 국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거의 국교인 것처럼 해가지고 끌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다. 그럼 그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럼 한국은요, 불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 혹은 천주교 세력이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종교를 다 주장을 하게 되면 종교 전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있지만 아직 종교 갈등은 심각한 것이 되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종교 갈등은 매우 약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종교의 절대성을 믿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다종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의 절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빠지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한국 종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다종교 상황 가운데서 종교 전쟁으로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또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서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종교 개입을 중지해야 됩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종교분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존 노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종교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다른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할 때는 그건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설득, 말로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또 힘으로 너 왜 안 받아들여? 내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강제력을 쓰면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종교 개입 중지와 그 다음에 그 설득을 통한 선교,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 전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믿는 종교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요즘 얘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은 설득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다종교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이 종교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불교는 오랫동안 국가 종교였어요. 지금 동남아에서도요 불교는 국가 종교라고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국가의 힘에 의지해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국가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것도 결국 종교가 거의 국가 종교인 것이거든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국가 종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것을 국가의 힘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이런 국가의 힘에 의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런 개인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힘으로가 아니라 말로 사랑으로 혹은 봉사로 우리는 설득하는 것이고 안 되면은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우리가 뭐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교가 종교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종교평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표현의 자유를 못하도록 표현의 전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다종교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으로 해서 자기들의 진리를 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개신교는 다종교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주장을 설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천주교도 잘 못해요. 천주교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지 못했잖아요. 유교 전도하는 거 별로 보지 못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개신교는 일찍이 존 노크의 이런 정신을 받아가지고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 이런 점에서 서구 사회는 이미 그 다종교 사회, 다종교로 인한 종교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존 노크에 대한 얘기 핵심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다종교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종교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개신교는 우리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노딘스탁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는 뭘 설명하냐면요. 시장하고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품 가진 사람이 힘으로가 아니라 말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설득을 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누가 잘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권은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권이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개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국부론이 자본주의의 그 고정이 되는 책이지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게 되면은 남도 잘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잘 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산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살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칼 막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켜가지고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 개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칼 막스의 주장이죠. 여기에 비해서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적당한 장치를 통해서 조화할 수 있다. 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몇 가지 그 적절한 장치를 갖게 되면은 나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장치가 뭐냐? 먼저 도덕이 제대로 되면은 내가 말하자면 이익을 어느 정도 얻었는데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면은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제도, 세금 제도 같은 거 이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면은 그것이 세금 제도를 통해서 남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산주의는 조화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 혁명을 통해서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본주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인의 이익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당한 장치를 통해서 사회 이익으로 환영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도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아까 여기 이 지도는 뭐냐면은 위에 지도는 그 제일 첫 번에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뭐 인도네시아, 북한 이것밖에 없어요. 원래는 막스의 개인의 이익과 사회이익은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하고 이제 더 어려워지고 지금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죠. 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인데 이 아담 스미스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평생. 하나는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아담 스미스는 2권밖에 안 썼어요. 나는 책을 더 많이 썼는데 뭐 사실은 아담 스미스처럼 2권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책을 많이 써가지고 별로 영향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담 스미스가 제일 먼저 처음 쓴 책은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덕감정론. 예. 이 책에서 아담 스미스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과 조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허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조화될 수 없다. 그래서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라. 이렇게 허치슨 가르쳤습니다. 아마 교회도 너 자신을 부정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썩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지만은 그 다음에 부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그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자기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그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영혼을 얻으려면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이웃을 유익하게 만들 때 자기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덕감정론은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개인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조화시키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도덕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랄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만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이익만 챙기게 되면은 나는 내 몸은 순간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나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 감정을 갖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나도 살고 이웃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 감정은 뭐냐? 이 참 목격자 이게 하나님이죠. 그다음 내적 목격자 내 양심입니다. 양심을 컨셔스니스라고 그래요. 거기 함께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목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너 뭐 1,000만 원 가 있을 때 너 혼자 쓰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거 옳은 말씀이야.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도덕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 스미스는 이 도덕 감정론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도요. 잘 생각하면 이기심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 동정이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될까?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동기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도와줘야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동정은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인데 이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도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정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존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그래서 존경받으려면은 이웃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자기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도덕 감정, 동정, 존경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 참된 기독교인이라면은 눈앞에 있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넘어서서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힘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사회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전한 도덕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이런 도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덕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자본주의만 나오게 되니까 소위 천민자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까 도덕 감정론 얘기했죠. 도덕 감정론과 쌍벽을 도덕 감정론의 2편이 국부론인데 도덕 감정론이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설명한 것이 이제 도덕 감정론이라면은 국부론은 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관계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이 도덕 감정론이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 이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이 국부론이다. 그러니까 도덕 감정론을 보지 않고서는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부론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 어떤 제도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회 이익으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룬 것인데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개인의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데는 도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이 사회 이익으로 나가는 데는 시장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부론에서 이 아담 스미스가요 철저한 신자입니다. 그의 어머님이 철저한 장로교 신자예요. 장로교랄지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 가지고는 내가 얻어지는 유익을 다른 사람한테 주질 않아요.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이 타락한 인간에게 그 타락한 인간이 자동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이웃의 이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바로 거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종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까지 나가게 돼서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살지만은 종교가 적절하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분리가 돼가지고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개인의 이익이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채널이 뭐냐면 그 시장인데, 시장의 핵심 용어가 경쟁이죠. 경쟁. 예, 경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이 사회이익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는 가장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독점 세력이에요. 독점 세력은 경쟁이 없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들은 자기들은 경쟁 없이 항상 뭐 옛날에 가있던 그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까 도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경쟁은 바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순위가 바꿔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분제도,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양반이고, 그 다음에 노예로 태어났으면 평생 노예고, 이런 신분 제도를 다 파하고 시장에 내놓자.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 모든 과거를 무시하고 새롭게 경쟁을 하자. 라고 하는 거죠. 또 도제제도, 이 독과점 제도죠. 말하자면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독과점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신분 제도도 다른 사람들이 그 지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도제 제도도 다른 사업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장벽을 무너뜨려서 누구나 다 시장에 내놓고, 적나라하게 내놓고, 자기 가진 걸 내놓고, 소비자, 누가 결정을 해서 소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그 소비자에게 맡기게 되면은 부자가 항상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양반 신분이 계속 양반 신분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경쟁 제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요즘은 기업이 선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옛날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발견해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좀 잘 평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은요, 개개인의 여러 가지 장점을 잘 표현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라디오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텔레비 만드는 사람, 그런 거 없으면 노동도 시장이거든요. 나는 다른 일은 못해도 막 일은 잘한다.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알고,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이 사회이익으로, 또 나의 이익이 남의 이익으로, 이 경쟁은요, 전쟁하고 달라요. 전쟁은 죽이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을 팔 때는 내가 손해지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돈을 받는다고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못 가진 다른 걸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메커니즘을 바로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핵심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정규직 교육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경쟁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쟁 없는 세상, 경쟁 없으면요 밤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항상 기득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싫으니까 계속 그 경쟁을 부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유지하려고, 자기들을 신분을 유지하고 자기들 재산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그 경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그 경쟁을
지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짓밟고 깃발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경쟁을 해가지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품을 사는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또 파는 사람도 돈을 더 벌으니까 유익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도 유익이고 생산자도 유익이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이익의 그 접합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잘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본을 보면은요,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잘 되느냐라면요, 내가 노력한 노력의 열매를 얼마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잘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의 노력을 했으면은 50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분명하면은요, 그 사회는 금방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경쟁 때문에 그래요. 6.25 이후에 모든 것이 황폐화됐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바꿔질 수 있어. 나 지금 어렵지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그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나도 금방 부자 될 수 있어. 내가 노력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 다이나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경쟁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게 되니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덜 줘서 다 분발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사회다. 그렇게 되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경쟁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정신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크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크는 17세기,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는 18세기, 그다음에 토키블은 19세기 사람이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요,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노크가 국가 권력에서 해방된 종교 얘기해서 정치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노크가 사는 영국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크의 사상이 어디에 와서 꽃을 핀 줄 압니까? 미국 와서 꽃을 핀 거예요. 미국 와서. 아담 스미스의 독점 사업에서 해방된 경제, 이것도 물론 영국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미국에 와서 더 크게 발전했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영국에서 유럽에서 사상의 씨앗을 시작했지만은 영국은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꽃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근대 사상이 미국 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미국 와서 열매를 맺었을까? 미국은요, 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땅,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새로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공간에는 기득권 세력이 깊게 뿌리를 내리면은요, 이 새로운 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유럽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가 되기 어려운 것은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은 땅은 새로운 땅이 아니지만은 일제 30년을 통해서 혹은 6.25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요, 해방 이후 6.25 이후에는 새로운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내가 이런 것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한국이 세계에서 해방될 때 거의 뭐 세계에서 꼴찌 나라가 이만큼 급격스럽게 발전된 나라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는 길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은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기회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으니까 뭐 우리나라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거 없죠. 그다음에 6.25로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를 상당히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꼴찌와 1등의 만남, 우리나라가 세계 꼴찌인데 꼴찌가 누구를 만나느냐? 1등을 만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1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새로운 그 미국의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오늘날 갑작스럽게 발전했다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그래서 새로운 사회. 여기서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 같으면 감히 할 수가 없던 일들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기여를 했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키워줘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유럽에서는요, 유럽의 종교는 기득권 세력과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그러면 유럽의 천주교가 말하자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성공회가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나가려고 할 때 불교 세력, 유교 세력 이런 것들이 자리를 말하자면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발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입니다. 유교가 유럽의 천주교와 같다면은 우리 개신교는 미국의 그 종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 와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영어로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랑스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당시 프랑스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시작했지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토크빌이 미국 가서 보고 프랑스에 대한 대답이 프랑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구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아마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매우 중요한 고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신입생들한테 서울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10가지 고전을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읽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아담 스미트, 존 노크의 관용론,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이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어봐야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19세기 초에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미제라블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뭐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 나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 가운데서는 프랑스 혁명의 답을 프랑스 안에서 찾지 말고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영국에서 찾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서 찾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토크빌의 아버지가 토크빌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을 한번 공부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약 9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5년 반 동안 유학을 했지만은 이만한 책을 쓸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저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어떻게 9개월 동안 미국 와서 보고 이렇게 위대한 책을 쓸 수 있었는가. 정말로 천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 프랑스 혁명은 왜 실패를 하고 미국 혁명은 왜 성공했느냐? 프랑스 혁명은요, 이 사상가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보편적인 뭐 인권이 있고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뺏을 수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사상이 먼저 나오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부터 있는 거예요. 법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법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법대로 실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크빌이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헌법이 있기 전에 미국 헌법 정신이 미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미국 헌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로부터 시작을 한 이론적인 혁명이었고, 미국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실천해 오고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1776년 독립선언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이고 이렇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있었고 그 훈련에 기초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프랑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없었고 그냥 사상가들이 책상 위에서 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법부터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크빌은 미국은 청교도들로부터 이미 그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는 청교도고요. 당시 미국의 식민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총독제도가 있고 회사제도가 있고 집단제도가 있는데, 총독제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미국이 땅이 여러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영국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너 그쪽 뭐 다스리라 그러는 것이고, 또 회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나는 미국 가서 땅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땅을 차지해가지고 식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단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이 청교도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도 합의해서, 또 타운을 만들 때도 합의해서, 그다음에 그 거버너 주지사를 선출할 때도 합의해서 다 회의를 통해서 해본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해보지 않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청교도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민주주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도적인 요소와 습속적인 요소. 제도적인 요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인 요소죠. 법이 마련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생활화해야 된다고요. 습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은 제도적인 요소는 있었는데 습속적인 요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안 됐고, 미국은 습속적인 요소, 습관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을 구체화한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미국 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았어요. 미국은요 사실 다양한 사회입니다. 영국인도 있고 독일인도 있고 이태리인도 있고 뭐 아일랜드인도 있고 요즘 뭐 또 아시아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종교도 달라요.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종교도 다 각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19세기에서 미국은 공통적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의 화폐에도 인간 우리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내세, 죽은 다음에 내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내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현재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미국은 건전한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인 측면은 뭐냐면 미국은 태생적으로 특권 계급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럽의 특권 계층이 꼴사 나와가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귀족 계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난 척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나 하버드 나왔다, 예일 나왔다 이런 얘기들 별로 하잖아요. 박사다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대통령 나오려면 아무리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등, 평등, 특권 계급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평등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유, 유럽에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 밑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평등이나 자유나 다 유럽의 그 봉건주의 사회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이 청교도들의 그 모습입니다. 초기. 그 다음에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자유와 평등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자유와 평등 가운데서 대중들은 자유보다도 평등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등은 금방 결과가 와요. 평등한 사회로 만들겠다. 그럼 당장 부자들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는 그렇잖아요. 자유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평등은 뭐냐? 독재 사회라고 하는 거죠. 독재. 자유가 없는 평등은 독재 사회. 그리고 결국 자유가 없는 평등은요 평등하지도 못해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는요 평등만 자유만 없는 것이 아니라 평등도 없어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하고 평양 밖에 사는 사람들 완전히 달라요. 중국도 공산당 가족하고 공산당 가족이 아는 사람들 완전히 달라요. 자유가 없게 되면요 평등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은 결국 자유가 있는 평등이라야 진정한 평등이고 또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요 언젠가는 평등한 사회로 오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부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또 부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 한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요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만큼 하게 되는 것은 값싼 노동력,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것이 노동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기술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토크빌은 또 자유와 개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전통사회는 세습이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태어나면은요 전통사회는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머슴으로 태어나면은 그냥 평생 머슴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만 있는 거지.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개인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민계급. 우리 저를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오 목사님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시티즌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국민이라는 말 없어요. 미국 시민이 있는 거예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이 시민이 가져야 될 도덕적인 명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해된 개인의 이익, 바로 이해된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잘못 이해된 개인의 이익은요 일시적으로는 유익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도 망치고 사회도 망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해된 개인의 이익은 나도 유익이 되고 사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빵을 만들면은 그 좋은 빵을 만들게 되면 그 빵을 먹는 사람도 유익이 되고 빵을 먹으려고 내 빵을 사가기 때문에 나도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얻어지는 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일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해된 개인의 이익, 이것을 매우 토크빌은 중요한 개념으로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빌은 뭐라고 얘기냐면 귀족 사회는요, 귀족 사회의 그 표현은 내 분수를 알아라. 가령 평민들이 자꾸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귀족한테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회도 유교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분수를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분수.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은 신분 사회고, 신분 사회에서 각각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그 위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욕망의 절제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옛날 귀족 사회 혹은 봉건 사회, 유교 사회의 그 사회 신분이라면은 민주사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없어요. 정해진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자가 되고, 또 일을 잘하면 노동자가 되고, 기술을 잘하면 기술자가 되고, 또 정치적인 일을 잘하면 정치가가 되고. 그러니까 토크빌은 귀족 사회는 욕망의 절제가 중요한 요소라면은 민주사회는 욕망의 표현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 욕망의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해된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과 합치가 되어야 결국 나도 바로 살고 사회도 바로 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자선, 이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 개인의 그 바로 이해된 개인의 이익, 바로 이해된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바른 가치관에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계급 간의 갈등이 유럽처럼 강하지 않다. 유럽에서는 귀족 계급이 따로 있고 평민 계급이 따로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선이지만은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시민 계급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해서 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하다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살다가 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사회다. 이것을 잘 설파한 것이 알렉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빨리빨리 얘기하느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한민족이 민주공화국,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는 달라요. 고려시대는 불교를 이념으로, 조선시대는 유교를 이념으로 했지만은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이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공화국. 그럼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천자, 중국의 황제만이 천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중화 질서에서는 중국 천자가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뽑은 정치가가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고, 말하자면 정치가 하는 대통령은 내가 시키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왕이 주인이고 나는 왕의 종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 노크의, 좀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존 노크는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국가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업무를 한정했어요. 국가가 쓸데없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넘어서서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영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는 공정한 개인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정신을 얘기를 했다면요. 그다음에 토크빌은 권력은 분립되어야 된다. 이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독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요, 유럽과 미국이 다른 점은 뭐냐? 유럽은 독재자의 권력을 빼앗음으로써 독재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프랑스 혁명은 말하자면 독재자, 황제가 있으면 황제의 권력을 뺏음으로써 말하자면
그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프랑스는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권력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봐야 역시 그 사람도 독재하니까 권력을 빼앗는 것보다도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은 분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 원칙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왕이 다시 출현해가지고 사회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봉건주의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노크랄지 아담 스미스랄지 토크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근대적인 정신을 만들었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요.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별로 노력 없이 그냥 당연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국가의 고난을 제한해가지고 국가가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구의 정치 시스템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서구의 시장 질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권 분립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쟁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혜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도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정치 권력이 나와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근세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거기에 우리 기독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알므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로크, 스미스, 토크빌이 얘기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질의응답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화면 중지해 주시죠, 교수님. 예. 자, 우리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교수님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 로크 또 아담 스미스 토크빌을 1시간 만에 아주 그냥 엑기스만 딱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방대한 책들인데 이 책의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질문이 없는 모양입니다.